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세를 얻겠다며 빌린 돈으로 비싼 아파트를 사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 무역 전쟁은 1년 반 만에 공식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가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육군 소속의 현역 부사관이 휴가 때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강제 전역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 진출입로에서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대형 차량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주의하라는 안내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주대 의대 교수회가 성명을 내고 이국종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장에게 욕설을 한 유희석 의료원장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병원 측과 갈등이 생긴 배경을 듣겠습니다. 부동산 유명 강사이자 400채 넘는 주택을 보유했던 갭 투자자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신의 권유로 갭 투자를 한 회원들이 손해를 보자 피해 금액만큼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안에는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있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운영자가 후원금을 들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강남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강력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오늘은 여당과 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각 부처도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출과 세금,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까지 강남 맞춤형 3종 세트로 투기의 불씨를 끄겠다는 겁니다. 당장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의 주인은 오는 20일부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라는 방향을 내놓자 관련 부처인 금융위와 국토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는 12.16 대책보다 강도를 높인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해 맞춤형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싼 아파트 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투기 세력에게 보내는 구두 경고라는 겁니다. 오늘은 12.16 대책에서 밝힌 전세 대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전세 대출을 받아 비싼 집을 사는 꼼수를 막는 겁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시가 9억 원 넘는 집이나 9억 원 미치더라도 여러 채의 집을 사는 데 쓴 이들이 대상입니다. 집을 사서 등기를 하면 은행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또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도 받습니다. 국토부는 특별 사법 경찰을 늘려 강남 부동산 시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다운 계약을 적발을 하고 청약 통장의 불법 거래, 불법적인 전매 행위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단합도 대대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싼 집을 살 때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검증 절차도 깐깐해집니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은 계약을 할 때 무슨 돈으로 사는지 자세히 적어내야 합니다.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펀드나 비트코인, 금괴 같은 다른 자산을 팔아 낼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득 증명서 등 최대 15종의 증명서도 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특별사법 경찰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집이 세 채인 건 비정상이다. 집은 투자의 대상도 돼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오늘 부동산과 관련한 강경한 발언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 채 이상 주택 보유를 비정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 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더 부과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투기 지역 등에서 주택 2채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2년 내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는 각서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의원이 된 뒤라도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를 찾은 정세균 총리도 집이 투기의 대상은 물론 투자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 경제 근간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총선 2호 공약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번엔 정부가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정한 배경이 뭔지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취재 기자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왜 강남인가요? 네,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인데다 투기도 가장 극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4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그 비중이 63%가 넘습니다. 또 전국에 집이 있는 가구 중에 2채 이상 가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1위도 바로 강남구입니다. 네, 이렇게 전세를 끼고 샀다면은 직접 들어가서 살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갭 투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 나온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이번 주 강남 4구 집값 사실상 보합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걸로는 부족하고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대책을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먼저 꺼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예. 현재 12.16 대책으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는데요. 강남 4구에선 이 비중이 51.6%, 즉 절반이 넘습니다. 다만 아직 9억 원에서 15억 사이의 집은 아직도 집값의 20%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 기준을 15억에서 11억 원으로 낮출 경우 강남 4구 아파트의 70%는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23만 7천 채 정도입니다. 네, 70%요. 오늘 여당에서도 종부세를 강화하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방향인 건가요? 네, 집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예. 지금은 종부세 세율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매깁니다. 서울을 비롯한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집을 5채 혹은 10채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세금을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렇게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나서서 강력한 대책을 시사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 이런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대상은 가능한 좁혀서 반발은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에도 강남 4구를 겨냥한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죠. 그럼에도 아파트 값이 치솟자 정부는 2006년 이른바 버블 7 지역을 규정해서 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언급했던 주택 매매 허가제도 당시 검토했다가 반발로 접었던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총선이 전부는 아닐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남만 잡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정부가 강남에 집중하면서 진정은 되고 있지만 예. 문제는 서울을 뺀 수도권 지역입니다. 이 경기도 수원과 용인 등 규제가 덜하면서 서울과 가까운 곳의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경제의 먹구름을 몰고 온 미중 무역 전쟁은 1년 반 만에 일단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1차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전쟁의 포문이 열린 지 1년 반 만입니다. 미국은 관세를 낮춰주고 중국은 물건을 사주는 게 합의의 핵심입니다. Today we take a momentous step, one that has never been taken before with China, toward a future of fair and reciprocal trade as 중국은 앞으로 2년 동안 미국 제품 230조 원어치를 추가로 삽니다. 절반이 공산품과 농산물입니다. 대신 미국은 180조 원 규모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140조 원어치는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为了人类共同的命运，坚持平等协商、相互尊重，推动以协调。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을 하나 더 과시하게 됐고 중국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 등 민감한 쟁점들은 줄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중국이 사들일 물량의 공급과 소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든 분쟁이 재발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2단계 협상 힘겨루기도 시작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미 협상을 시작했다며 기선제압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입니다. 일단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변수가 있어 낙관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5,424억 달러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10% 넘게 줄었습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미중 무역 합의는 긍정적입니다. 특히 대중 수출이 30%에 육박하는 만큼 수출이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주력 산업인 반도체 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화웨이의 거래선이 다시 열리면서 반도체 바닥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플러스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3%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단계 협상에서 서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합의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라든가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 합의에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중국의 성장 모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검찰이 오늘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신아람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한 겁니까? 일단 압수수색은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대상은 정보와 통신 담당관실에 있는 전산 서버인데요. 서버에 저장돼 있던 경찰의 내부 정보를 파일 형태로 담아갔다고 합니다. 또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 내부 메신저 안에 있는 공문 발송 시스템과 이메일 등이 포함된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다시 간 이유가 혹시 파악이 됐나요? 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24일과 26일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가 청와대와 경찰청을 거쳐서 2017년 12월에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된 과정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첩보가 전달이 되고 이후에 수사 과정이 9차례 정도 보고가 됐는데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시 울산청장이죠.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조만간 소환된다면서요. 네, 황 원장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인데 출석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총선 입후보 예정자라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설 연휴 전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황 원장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수사 말고도 얽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권한이 줄어드는데 반대로 힘이 세진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을 개혁할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한 직후부터 이제는 경찰 차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그럼 이 논의의 결과물이 될 경찰개혁 법안들은 어떤 상태일까? 거대한 경찰 조직을 둘로 나누고 수사는 외부 인사가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 하도록 하는 법안. 또 민간인 사찰 논란을 막을 수 있는 법안. 이런 법안들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법안 심사의 첫 단계인 소위 심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건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에만 매달리느라 여야가 모두 신경을 쓰지 않은 탓입니다. 여당은 2월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 한 짝으로 가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도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경찰개혁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육군 소속의 20대 남성 부사관이 휴가를 갔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내내 화제였습니다.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또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도 궁금하죠. 최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육군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인 20대 하사 A씨. 지난달 성전환 수술을 위해 휴가를 허가받고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복귀한 A씨에게 군 복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고 A씨는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선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인사 규정에 따라 A씨의 전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A씨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스스로 신체를 훼손한 행위는 강제 전역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휴가를 허가한 것이지 수술까지 동의한 건 아니라는 입장. 국방부령은 성전환자를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전환자의 군복무나 입대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A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냈고 전역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군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전환을 했다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거나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 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20여 개 국가에서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오바마 정부 때 허용했고 이걸 뒤집은 트럼프 정부의 지침이 일부 주에선 위헌으로 결론났습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방부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야 하고 입법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어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돌아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짓말 탐지기를 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A씨가 낸 고소장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손님으로 혼자 온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요. 결과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씨의 포르쉐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GPS 기록을 확보해서 당시 김 씨의 행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별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조사 때 활용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보고 어제 조사에서 A씨가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주량과 차량, 휴대전화 특징 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유명 연예인이라 관련 내용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특정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한 굴착기 운전자가 주유소를 들어가려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보다 턱이 낮은 진출입로였습니다. 평소에도 큰 차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주의하라는 안내판 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대형 굴착기가 차선을 가로질러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한 초등학생을 치었지만 이를 모르는 듯 굴착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숨졌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신월동의 한 주유소 차량 진출입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년 소행을 3번 하니까 눈을 뜨고 벌떡 일하더라고. 그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굴착기 운전자는 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렇게 주유소가 안쪽에 있다 보니 제 앞으로도 차가 지나다닙니다. 몇 걸음만 더 가볼까요? 네, 이곳은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사람과 차가 뒤엉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턱이 조금 낮다는 것 외에 다른 보행자 도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차도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곳이지만 보행자 입장에선 인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표지판은 차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저 뒤에 사는 저기 아가씨였어요. 그때도 그 굴착기 차가 그때도 그랬거든. 이곳들을 포함해 300m 이내 차가 인도를 가로지르는 진출입로는 모두 5곳인데 말뚝이나 경보장치가 있는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반사경이나 경보장치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놓은 곳에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만 강제할 수 있어서 구청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이 들어와서 이걸 좀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업주한테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겠죠. 규정이 그나마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와 보행자가 얼마나 주의하느냐에 안전을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일본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선 일가족이 감염되기도 해서 다음 주 춘절 대이동을 앞두고 비상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은 지난 6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일본으로 입국했습니다.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이 남성은 폐렴 진단을 받았고 어제서야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検査をいたしましたところ、昨日の20時45分頃に新型のコロナウイルスの陽性結果が得られました.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상태가 호전된 이 남성은 퇴원했고 일본 보건당국은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병원 의료진들의 감염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폐렴 환자와 직접 접촉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일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2건이나 발생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설 연휴인 춘절을 앞두고 수억 명의 대이동이 예상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한적이지만 사람 간 전염이 있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중국발 폐렴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우한을 찾은 뒤에 열이 나는 환자에 대해선 진단 검사를 하고 설 연휴 동안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원들이 타고 있는 선박 2척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납포돼 억류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한 척은 석 달 전에 또 한 척은 닷새 전에 붙잡혔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석 달 넘게 배에서만 있는 선원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몇 달째 버리지 못한 쓰레기가 봉투마다 가득 담겨 배 한쪽에 쌓였습니다. 싣고 온 식자재는 이미 바닥나 부식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납포돼 현재까지 억류 중인 DL 릴리호의 내부 모습입니다. 파나마 선적의 LPG 수송선인 이 배에는 선장과 선원 등 우리 국민 9명과 인도네시아인 8명이 타고 있습니다. 석 달 넘게 바다 위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승선 중인 한 선원은 현지 대리점을 통해 부식을 공급받고 있지만 질이 낮아 라면만 먹고 있다며 깨끗한 물이 부족해 빨래도 잘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선사 측은 납포됐을 때 스스로 해결하겠다며 정부의 공식 대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지난달 5일 인도네시아 측에서 납포됐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까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뒤늦게 오늘 오후 인도네시아 주재의 한국대사관 소속 영사를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비슷한 지점에서 납포돼
한국인 4명이 역류된 선박 CH 벨라호도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아주대병원 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했다는 욕설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의 교수들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교수와 병원 측은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습니다. 중증 환자 수용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던 겁니다. 윤정식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바로 이국종 교수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교수회 성명서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욕설을 한 유희석 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너를 인간 취급할 거야. 이제. 나랑 한번 붙을래 너? 아닌가 그런데 왜 그래? 이 대화는 4, 5년 전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 병상이 꽉 차도 환자가 오면 일단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이패스는 외상센터에 병상이 없어 환자를 더는 못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바이패스 현황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적었던 수치가 9월부터 급격히 치솟습니다. 실제 의료진 단톡방에서도 환자 수용 불가 메시지가 뜹니다. 과거에는 외상센터가 꽉 차도 환자가 오면 일반 병동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교수가 원무과 직원과 나눈 대화입니다. 저도 저기서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저희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병원장님이 지시를 하고 그러시니까 병원 측이 외상센터 환자를 일반 병동에 수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에 항의하던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안식년을 맞아 병원을 떠났고 해군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국종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나오 계시죠? 예, 이국종입니다. 예. 일단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아주대 의대 교수회에서 오늘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욕설 논란에 대해서 원장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사자신데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학교 내에서 잘 해결이 돼야 될 일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드릴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욕설 논란에 대해서 짧게 질문 하나 할 텐데 불편하시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떨까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질문을 하지 말까요? 지금 저희 외상센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 어떤 폭언이나 그런 거는 그 자체가 핵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으시고 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 안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상 가동을 12월 한 달 동안 운영하지 못했다 이 얘기가 좀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외상센터에 100개의 병상이 다 차면 본관의 병상을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본관 측에서 병원 측에서 지원을 안 했다. 이게 바로 교수님의 입장이신데 병원 측의 반론이 뭐냐면 지원을 충분히 했고 한동안 못했던 건 본관의 공사 때문이다. 이게 바로 병원의 반론인데 교수님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본관에서 어떤 병실을 점유하고 쓴다고 하는 게 저희가 어떤 환자를 더 보겠다고 하는 욕심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대학교 병원이 외상센터 사업을 처음 정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수백억 원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정부에서 그 외상센터 건물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외상센터 건물을 지어주는 것 이외에도 중증 외상 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면 본원에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병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진, 수술실, 중환자실들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병원 전체에서 외상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걸 사실은 보건복지부하고 처음에 거의 계약을 맺은 그 각서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런 거는 저희 병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17개 외상센터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희 병원보다 만약에 정부의 지원을 훨씬 적게 받고 운영되고 있는 외상센터들에서도 예.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상센터가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더 작은데 외상센터가 그러면 금방 병실이 차서 넘치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원에서 커버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교수님. 그런 커버를 해주라고 정부에서 막 강제를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겠느냐고 공모를 했을 때 제 아주대병원이 처음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때 사실은 아주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을 참여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2011년부터요. 교수님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가 사실 첫 번째 1차 선정에서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1차 선정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아주대병원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2차 선정에서 간신히 붙어가지고 저희가 정부에서 대규모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교수님. 정부에서 강제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요청을 한 거라고요. 예, 교수님. 그 병원 측의 주장은 뭐냐면요. 그 본관 공사 때문에 본관 병상을 지원을 못했다. 이게 바로 병원 측의 반론인데 이게 그러면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전부터 지원을 안 했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병원 내에서 외상센터 100병상을 짓고 나서도 사실 그 병상이 한 두세 달 만에 금방 찼기 때문에 계속 차는 건 아니지만 부족할 때마다 저희가 그 본관에다가 계속 그 병상을 좀 확보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건 저희가 2016년부터 외상센터를 짓자마자 계속 병원 측에다가 협조를 구했던 공문 같은 것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몇 달간의 일이 절대 아니고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했던 문제고 그런 것 때문에 운영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겪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출된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 잠시만요. 그 이국종 교수가 JTBC에 제공한 공문 좀 잠시만 띄워주시죠. 방금 지나갔었는데요. 예, 지금 공문을 보고 계실 텐데 저게 바로 이국종 교수가 제공한 공문인데요.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병원 측에 보낸 공문인데 2016년 5월입니다. 내용을 보면 본원 병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병원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환자 병실이 없어서 외상센터의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공문이 2016년 6월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단순히 지난해 가을에 본관 공사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본관의 병상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닥털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복지부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추가 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비행에 투입해야 되는 간호사 인력 8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인원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더 증원이 안 되면서 비행에 나갈 간호사들도 없고 예. 의사들이 더 증원된 것도 아니라서 지금은 더 이상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상황이 안 좋아도 그냥 몸을 갈아 놓듯이 해서 어거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약간 희망 같은 게 있었다고요. 몇 년만 더 버티면, 예. 1년만 더 버티면, 6개월만 더 버티면 지원이 올 거고 지원이 오면 이제 거기서 인원을 증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기껏 나라에서 어렵게 해서 국민청원까지 있으면서 어렵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줬는데 정작 증원이 안 되고 이런저런 논의를 들어가지고 그 인원 증원을 해야 될 인원을 갖다가 증원을 안 시키고 보건복지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증원을 안 했을 때 보건복지부 담당자분들이 그런 예.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대병원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와서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아주대병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은 예. 저희는 일선 부서로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 이국종 교수가 제공한 문자 메시지가 또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아주대병원 측에 당시 그 간호사 문제로 중재를 하겠다라고 한 뒤에 복지부에서 아주대병원 측으로 보낸 문자라면서 이국종 교수가 JTBC에 제공한 문자인데요. 보면 원만히 원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복지부가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원만한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왔다가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체크한다고 했었거든요. 복지부에서. 예. 근데 더 이상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노력을 전혀 하지를 않았죠. 예. 그렇게 되면 면죄부를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국민들 또 시청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국종 교수께서 더 이상 외상센터에 근무하지 않겠다 혹은 해외로 나갈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나 또 시청자들도 많으실 텐데 센터장을 그만두실 생각까지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건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고 그런 거 저 개인의 일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는 국내 혈세로 운영되는 17개 외상센터가 있는데 아주대병원은 그 17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상센터라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63억을 현금으로 지원받았단 말입니다. 각종 인건비로. 예. 그런데 저희가 정작 병원 자체에서는 무슨 골칫덩어리고 적재의 주범이고 실제로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 예.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조직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외상센터를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병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병원에 하겠다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에서 운영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국종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90일 남은 총선의 전략보단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려던 자유한국당도 꼬이기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는 논평이 오히려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신년 간담회에서 장애인 관련 발언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질문이 나왔고 이 대표는 일단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전혀 뭐 어느 쪽을 이렇게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고요.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어서 한 말인데.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예,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자주 한 건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도 무의식적으로 했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또 당의 인권 감수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꾸 말씀을 하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당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비판하려다 오히려 구설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대표를 비판한 논평이 장애인 비하란 지적을 받은 겁니다. 장애인은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란 뜻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어젯밤 11시를 넘겨 해당 표현을 지운 뒤 논평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여야 대표의 잇따른 말실수 논란은 뉴스룸 2부의 비하인드 플러스에서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오는 일요일에 귀국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안철수 전 대표.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후 독일과 미국에 머물렀는데 오는 19일 귀국합니다. 돌아오면 바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독자 행보를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친정적인 바른미래당도 공항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공식 행사로 좀 모시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입국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요.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설 이후 당적을 정리할 거란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 경우 신당 창당 가능성이 커집니다. 곧 출간될 새 책의 내용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습니다. 계파 지원 없이 마흔에 집권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하며 새로운 선택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독자 행보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미래를 자신의 대표 이미지로 가져가겠다지만 손에 잡히는 방법론은 아직 없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 개인 성적도 전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안 전 대표 측은 서울 신촌에 사무실을 얻고 20일부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면서 새 길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당명 사용을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창당준비위는 선관위의 결정이 정당 설립의 자유와 다른 정당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에 나가려는 공직자들은 오늘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판사들도 잇따라 사표를 냈습니다. 대법원이 여기에 맞춰 사표를 빠르게 처리해주면서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씨. 그런데 전 씨의 재판을 맡아온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비판해온 최기상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사의를 표했습니다.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원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이들의 사표를 바로 처리해주면서 총선 출마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판 공백을 막기 위해 2월 정기 인사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총선 출마자는 이전에도 정기 인사와 관계없이 퇴직했다는 입장입니다. 판사들이 갑자기 법원을 떠나면서 이들이 담당했던 재판은 멈춰섰습니다. 당장 다음 달 10일에 잡혀있던 전두환 씨 재판은 연기됐고 2월 인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들이 법복을 벗자마자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정책연구원에 근무했던 이수진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낸 사표를 최근 수리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강경한 보수정당으로 분류되죠.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가 정세균 총리의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은 총리실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부탁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판단은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몫이란 입장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후보자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 주장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 4번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같은 부탁을 했고 정 총리도 긍정적으로 답했단 겁니다. 홍 대표는 이 때문에 13일 인준안 표결 때도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 대표는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박 전 대통령 석방 부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에게 박 전 대통령이 설 떡국은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단 건데 그러자 강 수석이 검찰 핑계를 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은 검찰이 형 집행 정지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강 수석의 설명이 사실인 상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말 검찰의 몫이라 청와대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 출신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약식 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1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일 약식 기소를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사실상 요청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이란을 덜 자극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엔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청해부된 독자 파병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도 호위연합체엔 현재 바레인 연합해군 사령부에 파견된 우리 해군 장교 1명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실제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엔 현재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가 작전 반경을 넓혀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독자 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이 반발할 명분이 적다는 게 우리 정부 판단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안정에 기여하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이란을 덜 자극할 수 있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콸콸 물이 쏟아집니다. 활어를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무단으로 바닷물을 버리는 겁니다. 도로가 높고 차가 부식되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빙판길 교통사고로도 이어집니다. 막 나가는 활어차들을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부산 한 교차로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활어차들이 갑자기 바닷물을 쏟아냅니다. 인근 어시장도 비슷합니다. 대놓고 바닷물을 흘리며 이동하는 차량이 끊이질 않습니다. 차가 무게가 있으면 기름도 더 들잖아요. 차가 출렁거려. 아스팔트가 녹아 속에 있던 자갈이 철침처럼 솟았습니다. 포트홀도 늘렸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선 해수 방류장을 따로 만들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무용지물입니다. 활어차가 흘리는 바닷물로 도로는 누더기처럼 변해버렸는데요. 소금기 때문에 오토바이 여기저기 녹이스럽고 상가로 이어지는 주차장 출입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길 드나드는 이 승용차도 부식이 됐는데 어느 정도인지 이 카메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체는 물론 차량 아래도 벌겋게 변색됐습니다. 활어차가 밀집하는 곳으로 또 유명한 울산 정자항입니다. 칼바람이 자주 불어 이렇게 곳곳에 빙판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종종 사고로 이어집니다. 물 있는 거는 더 위험해요. 모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그래. 경찰은 불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한두 번 울리다가 끊어진 전화번호에 무심코 다시 걸었다가는 통화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에다 분당 4,000원이 넘는 국제전화를 걸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스팸 전화에 당하지 않는 법을 이세누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두 번 울리고 끊어진 번호로 이쪽에서 전화를 걸면 갑자기 자동응답, ARS 음성이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을 도달하려고 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르리 호출의 연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지 말라고도 합니다. 전화 연결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연결된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넋놓고 듣고 있다가는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화벨이 한 번 울리면 바로 끊어서 상대방이 되걸도록 유도하는 원링 스팸 전화의 가능성이 큽니다. 통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요금이 부과되고 해외 불법 스팸 발신자는 그 요금을 정산받는 형태입니다. 국가번호 678, 바누아투에서 온 전화가 가장 많습니다. 사모아와 파푸아뉴기니, 통가 등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당 통화료가 4,000원을 넘는 곳도 있습니다. 무작위로 한 번에 수만 명에게 전화를 거는 데다 주로 임시폰을 쓰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습니다. 해외 전화가 왔을 땐 00X번 뒤에 붙는 국가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인터넷 강의 중에 합격할 때까지 강의를 듣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비싼 강의가 갑자기 없어지는 이른바 먹튀가 꽤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김 씨는 지난해 초 300만 원짜리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를 샀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평생 이용할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1년짜리 상품보다 50만 원가량 비쌉니다. 그런데 이달 초 김 씨는 강의가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사와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강의가 시작됐고요. 저는 지금 아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년째 시험을 준비하는 박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와의 재계약이 불확실한데도 학원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의를 팔았습니다. 강사가 3년밖에 계약을 안 했다는 것도 저희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 평생을 안 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진짜 몰랐던 거죠. 약관에는 일부 강의가 바뀔 수 있다는 말만 나와 있었습니다. 평생 보장하고 계약 기간이 한다는 건 배치되거든. 그런 것들은 또 중요하게 또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학원은 강사와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평생 수강은 흔한 마케팅이 됐습니다. 문제는 보장할 수 없는 광고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정부가 2년 전에 가상통화 시장에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시세가 많게는 4분의 1 정도로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책을 놓고 가상화폐 투자자들과 금융위원회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초부터 가상화폐를 사고 팔려면 거래소와 투자자가 같은 은행에 실제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가상 계좌를 통해 거래소 계좌로 모였다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일종의 자금 세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겁니다. 실명제 도입과 맞물려 시세가 폭락하자 가상화폐 투자자 300여 명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측이 시세 차익을 얻을 기회가 없어졌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자 투자자 측은 만약 이득을 봤어도 헌법 소원을 냈을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정부가 국회를 통해 현행법을 손질했어야 했는데 시중은행에게 가상계좌를 그만 발급하게 하도록 압박하는 등 공권력을 무리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투자자 측은 또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측도 근거가 부족한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거래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정당성이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개 변론을 끝으로 재판관 합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자가 후원금 통장을 들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을 횡령한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다시 버려질 위기에 처한 100여 마리의 유기견들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개들 사진이랑 정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전남 여수의 한 유기동물 보호쉼터에서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보호소에 있는 개들이 또다시 버려질 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호소로 가보겠습니다. 터널을 지나 외진길로 올라가면 보호소가 나옵니다. 이 언덕을 걸어서 올라오면 이렇게 초록색 철문이 나옵니다. 뒤쪽으로는 전부 차도라서 행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인데요. 제가 이렇게 문을 열려고 보니까 아래쪽에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안쪽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보면 이 안쪽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편함에는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미납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보호소 관계자들은 운영자가 돌연 잠적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해버리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도주였더라고요. 통화는 26일 날 7시가 마지막. 이 운영자는 그동안 보호소의 후원금을 관리해왔습니다. 최근 후원자들이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거부하다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횡령한 돈은 개인적인 채무를 포함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 명의로 아니면은 딸 명의로 해갖고 후원 계좌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추산이 안 돼요. 통장 개설된 게 한두 개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후원 계좌 옆에 적어뒀던 휴대폰으로 전화해봤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보호소 활동을 하며 홍보했던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취재진은 운영자가 살고 있다는 주소를 수소문했습니다. 이곳 보호소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운영자가 생활하는 펜션이 있다고 합니다. 후원품 일부도 그 펜션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차를 타고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펜션 주인에게 운영자에 대해 묻자 이미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사 나갔어요. 한 20일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았어요. 전에는 갬블품이 많이 왔어요. 사료 같은 거. 운영자가 살던 옆집과 마당을 같이 쓰는 바람에 애꿎은 펜션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전화하고 찾아오고 쪽지를 써붙여놓고 펜션 홈페이지도 다 내놔버렸어요 지금. 진짜 놀려지가 그럴 지경이에요. 이튿날 보호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손 좀 도와볼까 하고. 운영자가 도망간 뒤 상황은 처참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죠. 애들 밥도 물도 안 준 상태고 애들 쫄쫄 굶고 있고 좀 난리도 아니었죠. 봉사자들은 허탈한 심정입니다. 배신감이 엄청 크죠.
애들한테 신경을 쓰고 항상 애들만 생각하자던 분이셨거든요. 결국 사흘 전 운영자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월세가 밀려 있어 쫓겨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소유권 문제도 겹쳤습니다. 운영자가 비어있는 틈을 타 초기 운영자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봉사자들은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내 소유의 애들인데 왜 니들이 와서 소유권을 갖고 주장을 하냐. 아마 동물 학대죄로 해갖고 지금 알아서 지금 준비하려고 해요. 지금 2번을 벌임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 개 2마리는 지난달 인근 산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누군가 상자에 가둔 채 버렸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구조가 돼서 이곳 보호소에 들어오게 됐지만 한 달 만에 또다시 버려진 유기에 놓였습니다. 밀착 카메라 기선합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집을 많이 가진 투기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 뒤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자들이 대표적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했던 갭 투자자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400채가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스타 강사 박모 씨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회원 수만 14,000명에 달합니다. 회원들에겐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고 강조합니다. 빚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빚이 없으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투자 경험을 담은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고 전세가 있는 소형 아파트들을 사들이는 갭 투자로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박 씨가 보유한 주택은 452채, 전국 6위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전파하며 유료 회원도 모집했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회원들이 산 집만 3,000채가 넘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입니다. 일부 회원들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에 빠진 겁니다. 그동안 박 씨는 회원들에게 역전세 현상이 생기면 그 손실만큼 보전해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은 이자를 내야 하는 사실상 대출금이었습니다. 3.5%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도 크니까. 한 회원은 박 씨 추천으로 10채 넘게 샀다가 현재 모두 역전세 상황에 놓였습니다. 역전세를 놔도 자기는 이자 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아무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역전세 나는 데를 지금 해줬나? JTBC 취재 결과 최근 경찰은 박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했다고 본 겁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모으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자,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은 거죠. 박 씨는 세입자들에게 18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측은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며 정확하게 판결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갭 투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떠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무려 600채 가까이 보유한 국내 최대의 임대 사업자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심해주 엄지웅 씨가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건 지난해 9월. 계약 3주 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된 겁니다. 되게 극단적인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고. 전세를 받은 것뿐인데 이 집에서 기약 없이 살아야 된다는. 집주인은 전국에 주택 594채를 보유한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 진모 씨입니다. 상당수 세입자들은 청약과 같은 무주택자 혜택을 포기하고 진시집을 사야 했습니다. 원치 않게 지금 떠안게 된 상황이죠. 조만간에 잠수 탈 거니까 매매 못할 수도 모른다. 집을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수백 채 주택을 보유한 갭 투자자들의 몰락이 시작된 건 지난해 초부터입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 300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던 박모 씨가 잠적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곳 주택가에 골목마다 붙어있던 임대사업자 강모 씨의 세입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집을 매매하고 싶도 최대 한 2년 정도 걸려야 되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다. 세입자 간의 폭탄 돌리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된통 걸린 것 같아요. 이 전 세입자는 어떻게든 빼고 나가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럼 똑같은 세입자 그냥 얻어서 내놓으시라고.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 지급 여력이 없어도 세입자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세입자 분쟁이 생긴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마음 같아서는 때려주고 싶죠. JTBC 전다빈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편성에 간섭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 이름으로 몰래 사채를 쓰고 부동산과 출연료까지 빼돌려 약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매니저 김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광주 북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던 승용차가 뒤쪽 화단과 난간을 뚫고 추락해서 다른 차량 위로 올라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운전자 35살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아이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적발됐습니다. 54만 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사교육 시설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적발 인원을 모두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과연 인간의 심오한 수를 읽을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게 몇 년 안 된 얘긴데요. AI는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둑기사 입단 시험에서 AI에게 몰래 훈수를 듣고 바둑을 둔 부정행위도 나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입단 시험 32강전이 열리는 한국기원 2층 대국정은 마치 공항 검색대 같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거는 다 미리미리 빼주세요. 신발까지 벗고 금속 탐지기로 몸수색을 합니다. 한국기원 74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14일 AI 부정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22살 김모 씨는 실시간 대국 상황을 전하면서 외부에 있는 AI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추처럼 생긴 카메라를 외투에 달고 귀가 닫힌 것처럼 반창고를 붙여서 무선 이어폰을 숨겼습니다. 승부는 이겼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요. 또 아침에 오자마자 여기 와이파이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많이들 쓰는 바둑 AI 무료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AI가 수만 가지 경우를 검토해서 가장 이긴 적이 많았던 수를 표시해줍니다. 예, 좋은 수를. 요거는 지금 한 28,000번 정도 지금 돌아간 거예요. 30K니까. 지금 3만 번 지금 대국 상황만 계속 따라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젠 무료 프로그램이라도 인류 프로기사보다 실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거는 AI의 코치를 받고 바둑을 둔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단을 해서 프로가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타이틀까지 딸 수도 있는. JTBC 이호진입니다. 거제도 한복판에 명소가 생겼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커다란 돔형 온실인데요. 열대 정글 같기도 합니다. 김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유리돔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거제에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열대 온실입니다. 7,500여 장의 유리판을 이어붙인 흔치 않은 구조입니다. 유리돔 안으로 들어가면 열대 식물이 가득합니다. 10m 높이의 바위산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와 석부작 계곡 물안개 사이로 비치는 무지개, 길게 뻗은 야자수 잎들은 마치 열대 정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300년 된 흑판수는 식물원의 간판입니다. 워낙 크게 자라 데빌트리로 불립니다. 보통 국내에 있는 유리돔들은 높이하고 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열대 식물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높이 최고 30m가 되기 때문에 식물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날씨도 열대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유리 온실은 한겨울에도 20도 이상으로 유지돼서 이렇게 여름 옷을 입고 관람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열대 온실에서 자란 뷰티와야자와 프루메리아 등 열대 식물들은 내일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노래하는 프레디 머큐리는 이제 없고 남은 멤버들은 칠순을 넘겼지만 그룹 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퀸을 권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극장에서 따라 부르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2년이 흘러 진짜 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Young kids screaming at us, which is something we haven't seen for quite a while, really. So it's a wonderful feeling. 공항에서부터 팬들의 떼창에 깜짝 놀란 퀸은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젊음을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파록 불사라는 1971년 밴드 퀸을 결성하면서 프레디 머큐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퀸은 녹음악의 역사를 새로 쓰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머큐리는 1991년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멤버들은 칠순을 넘겼지만 젊은 보컬을 영입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nstead of imitating Freddie or copying what Freddie did, the key to really making this work and to have some integrity was to just look at the songs as beautiful pieces of music. 6년 전 록 페스티벌로 우리나라 무대에 선 퀸은 셀카봉을 처음 보고 놀랐다고 돌아봤습니다. 첫 단독 내한 공연에서 열정적인 한국 관객을 다시 만날 생각에 두근거린다고 말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비하인드 플러스에선 총선 전 터져나온 당대표들의 실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안지현 그리고 황혜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지현 기자가 어디 출입이죠, 지금? 지금 한국당과 새보수당을 네, 비롯해서 야당 출입하고 출입이고요. 있습니다. 황혜린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한신당, 여당 출입이요. 네, 여당 출입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 대표들의 실언을 모두 다루겠다,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실언 릴레이로 잡아봤습니다. 실언 릴레이라면 실언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누구 얘기입니까? 네, 어제 이제 잠시 공개됐다가 사라진 예. 그 문제의 발언을 일단 잠시 들어보시고 얘기하죠. 예.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돼요.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그 꿈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네. 어제 나온 얘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고로 이제 장애인이 된 영입인사 1호인 최영 교수를 칭찬하려다가 나온 말인데요. 예.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오늘 앞서 보도도 했는데 오늘도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2018년에 했던 발언들 때문인데 그거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예. 그거를 좀 피하긴 했지만 어쨌든 거듭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발언도 좀 같이 들어보고자 예.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장애인 관련 문제 발언 이분이 두 번째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나왔으니까 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야 지도부가 이 실언을 서로 주고받은 형국이 됐습니다. 황 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대학 강연 때 나왔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52시간제를 비판하려다 한 말이었습니다. 그 발언 잠시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돈 쓸 곳이 많으니까 더 일해야 하는데 나라가 막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후에 당시 젊은 층으로부터
그러면 2030은 과로사란 얘기냐 이런 비판 쏟아진 바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 스펙 얘기도 해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당시에. 맞습니다. 그 예. 발언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근데 나머지 5군데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스펙이 없는데 최종 합격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 건데 당시 여야 4당이 아빠가 스펙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나온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보면 한국당이 비판하려다 다시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예. 한번 비판하다가 스텝이 꼬인 셈이었는데요. 예. 오늘 아침 이 장애인인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예. 저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같은 이해찬 대표의 인식 그야말로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이런 발언을 했었던 한국당 대변인은요. 예. 구두로 해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그런 발언이라면 어제 비판 논평을 냈다 장애인 비하 내용이 들어가서 논란이 된 그 논평을 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잠시 올렸다가 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예. 바로 재차 바꿔서 다시 논평을 그 논평을요? 네, 예. 바꾸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구두로 해명을 하진 않은 겁니다. 예. 그때 장면을 좀 같이 보시죠. 예. 논평 말미에 장애인 관련 표현이 부족하다고 논란이 있어서 어제 당번 대변인이 수정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된 논평에 대해서는 뭐 다시 입장을 안 내놓고 어제 수정을 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친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보스 리스크입니다. 예, 보스 리스크. 보통 기업에서 얘기하면 오너 리스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실수를 했거나 사고를 쳤을 경우에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인데 보스라고 하면 정당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예. 2004년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죠. 예.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60대에서 70대는 이제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한 건데요. 그랬다가 이제 지지율 하락과 그리고 당 내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까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해찬 대표가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는데 예. 정동영 의장을 찾아가서 당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동영 의장은 선거를 4일 앞두고 보시는 것처럼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해찬 의원이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정동영 의장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해찬 당대표가 말실수를 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짚어보다 보니 황교안 대표 가구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지연, 황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출근길에 많이 추울 거라는 예보입니다. 서울은 영하 5도, 일부 강원 내륙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롭지만은 않았던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내일부턴 잘할 수 있을까 냉장고를 열어두고 한참을 고민해 오늘은 정말 못 참겠어